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 문제를 또 열심히 풀어보시자고요. 자, 26번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 여러분, 왜 우리가 조사론 공부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또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해야 되느냐 얘기 문제가 꼭 출제가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죠? 바로 출제가 된다고 한 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고 그 개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 뭐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 우리가 단일 사례 설계 같은 것들이 있었었죠. 예. 이게 뭐죠?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도구라고 했었습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죠. 그렇죠. 우리가 조사 연구해서 얻어진 내용을 가지고 지식을 형성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이 만들어진다 그랬었어요. 자, 문제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실험 조사 또는 실험 설계가 대표적인 조사 방법인데,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의한 실천 지식을 강화한다. 여러분,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지식이에요. 직관에 의한 실천 지식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복지사의 논리적인 또는 과학적인 지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상식적인 얘기다. 자,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평가 연구 또는 평가 조사. 그 중에서도 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 조사는 평가 시점에 따라서 형성평가가 있었고 총괄평가가 있었었는데, 이 지속 여부 결정하는 것은 무슨 평가예요? 이 총괄평가의 목적이라 그랬죠. 총괄평가의 목적. 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해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욕구조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이 조사론 시간에 공부하는 연구 방법들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총체적으로 묻는 문제였었어요. 자, 26번.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답은 3번이다. 자, 27번 볼게요. 사회복지 조사 연구에서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옳은것했습니다. 자, 기술 연구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 목적에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연구가 있었고, 기술적 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설명적 연구가 있었었다. 자, 기술적 연구는 현상에 있는 그대로의 묘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정리하는 게 기술적 연구였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의 원인과 왜 원인이 발생했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건 설명적 연구죠. 얘는 기술적 연구가 아니고 설명적 연구라고 했었습니다. 자, 답은 1번은 틀렸고요. 자,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모집단의 속성이 반영된 충분한 표본을 조사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조사 연구, 과학적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이 과학적 연구라는 게 양적 연구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과 일반화라고 했었습니다. 일반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된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인과관계를 검증할 때는 표본의 크기가 커서는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반화를 위해서는 모집단의 속성이 반영된 충분한 표본, 즉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된다. 이런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서베이죠. 표본 설문조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몇 천 명 단위로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결과를 일반화시켰죠. 자, 가설 검증 결과가 연구자의 기대와 달라서, 자, 가설을 연구 결과에 맞춰서 수정을 했다. 자,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예, 이런 짓 하면 나쁜 놈이죠. 예, 가설 검증 결과가, 이게 연구 윤리 문제가 나온 건데, 검증을 해봤더니 연구자의 기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설을 연구 결과에 맞춰서 수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연구를 쭉 진행을 해봤더니 결과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연구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루빈과 바비에가 얘기했던 이 과학적 연구의 오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입각해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 안 되고, 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최대한 어떻게 객관적 논리에 근거해서 연구 결과를 해석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사를 통해 검증된 인과관계에 입각해서 문제 발생을 단정적 결정론으로 예측했다. 단정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단정적 결정론이에요. 그런데 인과관계의 문제 발생을 원인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확률적, 그죠? 확률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단정적 결정론, 이것만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러면 안 돼요. 확률적 현상입니다. 모든 사회 현상들은. 그 다음에 또 허위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다? 개방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린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결정론적으로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이 논리를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방,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인가요? 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2번만 봤습니다. 자,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뭐 연구 윤리도 시험 문제 내고, 한 문제 안에다가 목적에 따른 연구 방법까지 막 섞어서 짬뽕을 냈던 그런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자, 요 문제가 많이들 혼란스러웠었을 텐데 이 문제를 좀 잘 보십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이전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 내용과 비교하여 보고하였다. 자, 동일한 조사 내용을 갖고 보고를 했는데 2025년 조사에서도 전국의 가구 중 일부를 선정하여 동일한 조사 항목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할 것이다. 이에 관한 조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어놨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이거예요. 2022년에 조사를 하고 또다시 2025년에 3년의 시차를 두고서 조사를 시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를 바라본 겁니까? 변화의 양태를 파악해 보기 위한 조사였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종단조사라고 하는 거죠. 종단조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종단조사예요. 종단조사. 첫 번째는 종단조사고, 자, 중요한 게 동일한 조사 내용과 비교했는데 전국의 가구 중에서 일부만을 선정을 했답니다. 전체 가구를 모두 다 조사를 하면 그럼 전수조사가 되어지는데 일부만 선정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얘는 표본조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는 패널조사, 경향조사가 나온 거예요. 패널조사, 경향조사. 자,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이래요. 자, 우리가 종단조사의 종류 안에 패널조사가 있고 경향성 조사가 있고 동년배 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패널 조사, 경향성 조사, 동년배 조사. 패널 조사는 조사 대상이 이 패널 조사를 얘한테 만약 적용한다고 한다면 2022년의 조사 대상과 2025년의 조사 대상이 같으면 패널 조사가 되는 거예요. 문제, 다르면 경향성 조사나 동년배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 안에는 패널 조사나 경향성 조사나 동년배 조사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때 실시했던 내용은 동일하지만, 조사의 주제는 동일하지만, 근데 조사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둘이 달라요. 다른데, 그죠? 얘는 같고, 얘 둘은 다르죠. 둘이 다른데, 응답 범주 안에 지금 뭐가 없죠? 예, 동년배 조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다면 경향성 조사를 찾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단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패널 조사나 경향성 조사나 동년배 조사 중에 하나는 있을 텐데, 패널 조사는 매 시점마다 조사 대상이 같은 거고, 경향성 조사나 동년배 조사는 매 시점마다, 조사 시점마다 조사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중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경향성 조사로 찾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나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문제였었다. 자, 됐죠? 답은 4번. 예. 그 다음에 29번. 사회복지 조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 과정을 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 자, 조사 과정은 맨 처음에 조사 문제가 설정을 하고 문제 설정된 다음에 가설 설정한다 그랬죠. 가설 설정하면서 조사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고서 작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면 자, 표집 방법을 수립했대요. 표집 방법 정하는 건 무슨 단계입니까? 설계 때 해야 될 일이죠. 설계 때. 조사 설계 때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어떤 표집 방법으로 표집을 할 건지. 자, 가설을 설정했답니다. 이건 가설 설정 단계고, 두 번째 단계. 연구자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정한 게 조사 문제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조사 문제. 그 다음에 검증된 측정 도구로 자료를 수집했답니다. 그 자료 수집 단계죠.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그 가설의 지지 여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가 가설을 검증해 주는데 충분한가, 가설 검증하는데 가설을 입증하고 검증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료 분석 단계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디귿, 니은, 기역, 그렇죠. 디귿, 니은, 기역, 리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의 조사 순서를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 자, 할 수 있죠, 여러분? 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다 쉬웠다. 자, 그 다음에 통계적 가설 검증. 얘가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었습니다. 얘는 반드시 나오는 거죠. 자, 보면 통계적 가설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가설의 지지 여부는 앞에서 또 가설 지지라는 말 들어봤네요. 자, 보면 연구 가설을 직접 검증해서 반증한다. 여러분, 연구 가설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구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연구자가 세워놓은, 그러니까 가설 수립 단계에서 세워놓은 가설이 연구 가설이에요. 근데 걔는 직접적 검증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우울증 할머니들의 우울증이 치매를 경험해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 할머니들의 우울증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그게 연구 가설이거든요. 그런 그 연구 가설을 직접 검증하는 방법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치매 할머니들 다 데려다가 연구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 표본 조사에서 표본을 끄집어내서, 그죠? 그 표본만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수립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가설의 지지 여부는 연구 가설을 직접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모집단의 일부를 끄집어내서 그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가설, 귀무 가설과 그 다음에 대립 가설 수립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예,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자,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일종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봤지만 신뢰 수준과 일종 오류 관계는 어떻게, 신뢰 수준 높이면은 일종 오류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숱하게 했습니다.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고. 자, 연구 가설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오류, 우연하게 발생했음을 가정하는 것은 연구 가설이 아니고 이건 귀무 가설 얘기죠.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정말 우연하게 잘못해서 오류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그건 귀무 가설 얘기입니다. 3번도 틀렸네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유의 확률이 설정한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구가설을 기각한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통계학 강의를 하나 예쁘게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꼭 좀 수강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험 문제가 이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이 통계적 기법, 기술들을 묻는 문제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신뢰 수준을 낮추면 이종 오류 가능성은 높아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신뢰 수준을 높이면 일종 오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이거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 그대로 출제가 됐다. 자, 31번. 다음 가설에 포함된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업무 부담에 따른 소진 정도는, 이 문제요. 이 출제자가 뭐 했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따라, 이자가 붙으면 전부 조절 변수야. 그래서 따른이란 말을 넣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보면 업무 부담에 따른 소진 정도는 동료와의 친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업무 부담이 독립 변수, 소진 정도가 종속 변수가 되고 동료와의 친밀도가 뭐뭐에 따라 조절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소진 정도 통제 변수, 업무 부담이 매개 변수, 소진 정도 독립 변수. 아닙니다. 업무 부담이 종속 변수. 자, 동료와의 친밀도 조절 변수. 자, 답은 5번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자, 32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확인하고 있는 타당도로 옳은 것 했습니다. A 사회복지사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만족에 관한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타당도를 규정한 거예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전문성 등의 요소에 측정 문항에 충분히 포함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야, 이건 타당해. 이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전문성 요소가 측정 문항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 측정 도구인 척도는 타당해 라고 보는 거. 이 주관적 타당도를 우리가 내용 타당도라고 했었습니다. 그 3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죠. 어렵지 않고. 자, 33번. 자, 무슨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취약 청소년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다시 뭐라고? 핵심은 이거죠. 사회적 거리감 척도, 이게 바로 뭐였었어요? social distance. 이게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사회적 거리감만 나와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각 대상에 대한 귀화의 생각에 대한 칸에 동그라미 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도 일종의 누적 척도의 한 종류라고 공부했었죠. 얘는 그래서 보가더스의 척도, 여기다가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하면은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보가더스 척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자, 34번 보자고요. 측정 도구, 즉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신뢰도는 측정값의 일관성 정도를 의미한다. 맞죠? 그렇죠. 신뢰도는 측정값의 일관성, 타당도는 측정값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자, 1번 맞고요.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반영하는 정도. 그렇죠.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측정되어졌는지를 보는 것. 그게 타당도죠. 자, 측정 항목의 수가 적으면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뭐였었습니까? 측정 항목의 숫자를 늘리는 거였었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항목의 숫자가 줄어들면 신뢰도가 낮아지고 항목의 숫자를 늘리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신뢰도는 타당도 필요 충분히 조건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타당하면 신뢰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것도 처음 시험에 나온 건데 이때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잖아. 출발. 그죠? 그래서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 된다. 이해하지 않는 거죠.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은 경우가 많다. 그렇죠. 우리가 타당하면 신뢰한다고 했죠. 근데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하지는 않다 그랬죠. 우리 열심히 공부해 봤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옳지 않은 거 4번이에요. 신뢰도는 타당도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타당도는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측정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킨다 그랬었어요. 개념의 구체화 과정이 개념이 있으면 이걸 개념화 또는 개념적 정의 또는 명목적 정의라고도 했었죠. 그리고 조작화,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측정을 한다 그랬었죠. 그 측정을 하기 위한 측정 도구, 즉 척도가 산출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일련의 경험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했고, 자,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에 비해서 주관적 해석,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수준이 낮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관적 해석 수준이 낮아지고 점점 객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에 비해서 주관적 해석의 수준이 낮다. 맞는 얘기죠. 구체화되어져 있으니까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 조작적 정의는 양적 조사에 비해서 질적 조사, 이것도 시험에 이전에 출제가 됐는데, 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쓴다는 얘기는 양적 연구잖아요. 그래서 얘는 질적 조사에서보다 주로 양적 조사에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의미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확장되어진다. 자, 개념의 의미를 찾는 것은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이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그 의미를 정의내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확장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의미는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자,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 측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측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게 맞습니다.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변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 여러분, 변수가 측정되어지려면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그걸 개념적 정의하면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걸 조작적 정의화 시키면 어떻게? A라고 하는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1번 항목에다가 아내와 하루에 키스를 2번 합니다. 2번 이상 한다, 3번 이상 한다, 4번 이상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된다. 자, 됐죠, 여러분?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고. 표본 연구, 표본 조사, 전수 조사에 반대되는 거죠. 표본을 조사해서 표본의 속성을 가지고서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해보는 연구가 표본 연구, 표본 조사였었습니다. 표본 연구는 전수 연구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맞죠? 모집단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표본 조사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 많이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고요. 모집단이 큰 경우에는 표본 연구가 적합하다. 그렇죠. 모집단이 막 몇십만 명씩 되는데 그걸 전수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만을 끄집어내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맞고요. 표본 연구는 전수 연구에 비해서 비표본 오차가 크다. 우리가 오차 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속성과, 그렇죠, 모집단의 속성과 연구자가 얻어낸 측정값, 그걸 우리가 통계치라 그랬습니다. 모집단의 속성을 모수치라 그랬죠. 이 둘 사이의 차이라 그랬었어요. 차이인데 이 오차는 크게 두 가지, 표본 오차가 있고 그 다음 비표본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 표본 오차는 모수치와 통계치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그래서 표본 조사에서만 표본 오차가 발생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비표본 오차는 일종의 실수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표집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떤 실수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 다 어떻게 이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특히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뭐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비표본 오차는 늘어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전수조사인 모집단의 크기에 가까워질수록 비표본 오차는 커지는 거예요. 자, 보면 표본 연구는 전수 연구에 비해서 비표본 오차가 크다. 비표본 오차가 큰 게 아니고 어떻게 보죠? 전수 조사가 표본 조사에 비해서 비표본 오차가 크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맞는 것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또는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기존에도 나왔지만 전수 연구에서는 표본 오차가 발생한다? 전수 연구에서는 표본 오차 발생하지 않아요. 비표본 오차만 발생하는데 표본 연구보다 전수 연구에서 비표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오차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코 전수조사가 표본조사보다 더 정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비표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전수 연구에서 모수와 통계치의 구분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전수 연구에서는 통계치가 없잖아요. 모수치만 존재하겠죠. 전수 연구라고 하는 것이 모집단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모수치만 존재합니다. 통계치가 없어요. 그러니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률 표준, 비확률 표준에 비해서 정확한 표집틀이 필요하다. 이것도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표집틀, 표집 프레임이라고 얘기했는데, 확률 표집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표집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집틀이. 표본 프레임. 즉 모집단의 명부가 있어야 되죠. 모집단의 요소를 정리해 놓은 표본 프레임이 확률 표집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37번. 다음 변수 중 산술 평균의 산출이 적합한 변수를 고른 것 했어요. 자, 여러분,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평균의 종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평균의 종류에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평균이 바로 이 산술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균 값이에요. 뭐냐? 변수의 개수를 가지고서 변수 값을 더한 값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산술 평균이에요. 그럼 이 산술 평균은 어디에서 우리가 변수 중에서도 이 비율 변수가 산술 평균을 산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10,000원 단위로 측정한 청소년의 월 평균 용돈. 이거 비율 변수죠. 그렇죠. 절대 0점이 존재합니다. 10,000원 단위인데 0원 벌 수도 있잖아요. 상중하 등급으로 평가한 국어 교과목의 성적. 이건 서열 변수죠. 그러니까 얘는 적합하지 않아요. 산술 평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연 단위로 측정한 청소년의 총 재학기간, 얘도 비율 변수죠. 가출 횟수로 측정한 청소년의 가출 경험. 자, 비율 변수는 반드시 절대 0점이 있어야 되는데 가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0번. 절대 0점입니다. 자, 청소년의 총 재학기간. 아예 학교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재학기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비율 변수가 기억, 디귿, 리을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자, 다음 연구에서 활용한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아이고, 이 문제 여러분 다 맞추셨죠? 보면 노인복지관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자, 만족도 조사하려고 한 거예요. 지역 내 전체 노인복지관별, 자, 노인복지관별 등록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노인복지관별 등록자 명단이 있어. 이게 표집 프레임이죠. 표집 틀이에요. 등록 인원수에 비례해서 난수표를 활용해서 선정했대요. 여러분 이 말 좀 잘 보셔야 돼요. 비례해서 난수표를 활용했답니다. 난수표를 썼다는 얘기가 뭐야? 확률 표집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확률 표집.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전체 노인복지관별 등록자 명단을 파악해 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 안에서 비례해서 난수표를 활용해서 표본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얘는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층화, 표집으로 볼 수 있겠죠. 층화 표집으로. 그렇죠. 층화 표집으로 보는데, 층화 표집이에요. 이 층화 표집 안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 비례층화가 있고, 비비례층화가 있고, 최적 분할층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문제. 최종적인 표본 선정은 비확률 표집을 활용해서 이루어진다. 자, 비확률 표집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난수표를 썼다는 말에서 우리는 확률 표집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난수표를 썼다는 것이 단순무작행위를 했다는 뜻이에요. 단순무작위를 하게 되면 확률 표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틀렸죠. 군집 표집에 의한 조사에 비해서 표집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표집오차가 발생하는 것. 표집오차는 일단 확률 표집에서 표집오차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층화 표집이 표집오차를 제일 많이 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단순 무작이고, 군집 표집이 어떻게 돼? 군집 표집이 군집 표집이 이게 표집 오차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확률 표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맞죠. 맞고, 표집 단계에서의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 단계에서 가중치를 활용한다.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표집 단계에서 편향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층화 안에 비례, 비비례, 최적 분할이 있는데, 이 비례 표집, 얘는 지금 비례 층화를 한 거예요. 비례 층화를. 이 비례 층화는 편향성이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비비례 층화입니다. 이 비자가 아닐 비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비비례 층화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남자, 여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전체 1000명이라고 하는 모집단에서 100명을 끄집어내는데, 봤더니만은 남자라고 하는 하위 집단하고 여자라고 하는 하위 집단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하위 집단을 노인복지관으로 하위 집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남자 하위 집단, 여자 하위 집단이 있는데, 남자 하위 집단이 이 100명 중에 600명이고 여자 하위 집단이 400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100명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비례층화를 하게 되면 여기서 60명, 여기서 40명을 끄집어내는 건데, 비비례층화를 하게 되면 이 둘의 비율을 같이 뽑아낸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60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600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50명 뽑고 여기서 50명 뽑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비례층화였었다. 그럼 이 비비례층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편향이 생겨요. 편향이. 무슨 소리냐면 남자 숫자가 여자 숫자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자 쪽에 더 많이 쏠려서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 쪽에 편향이 발생해서 여자에서 더 많이 뽑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편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비례층화는 나중에 자료 분석 단계에서 가중치를 줘요. 누구한테? 남자가 덜 뽑혔잖아요. 여자보다. 이 전체 비율로 따지면 남자한테 더 많이 가중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층화 표집 중에서도 비비례층화, 얘는 뭐라고? 비례층화죠. 비례층화. 비례층화에서는 가중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비례층화에서 가중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편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덜 표집되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지? 비비례층화, 얘는 비례층화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표집틀의 부재로 상위 군집에서 하위 군집으로 이동하여 최종 표본을 추출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집틀이 있잖아요. 등록자 명단이라고. 표집틀 부재 아닙니다. 표집틀이 있어요, 지금. 자, 이거 틀렸고. 자, 표본의 집단별 분포를 미리 정하고 할당된 수만큼의 표본을 임의로 선정한다. 이건 할당 표집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임의로 선정한다고 했으니까. 할당 틀을 만들어 놓고 임의로 표집하는 것은 할당 표집인데, 난수표를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층화 표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답은 2번이다.
여러분 38번 중요해요. 층화 표지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자, 요번 조사론 문제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그럼 바로 이게 38번이었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39번.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보면 추정치가 모수에 근접할 확률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여러분,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 측정값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수에 근접하는 게, 모수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대표값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모집단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 뭐가 표본 오차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근접해지는 거예요, 모수치에. 그러니까 이건요, 추정치가 모수에 근접할 확률은 표본의 크기에 일정 정도 비례한다.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추정치가 통계치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치가 모수치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거든요. 모집단의 편차가 클수록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봤던 지문입니다. 맞죠? 모집단 내 편차라고 하는 거. 여러분, 편차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편차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값, 모집단의 요소들의 평균값과 그 다음에 개별 변수값들 사이의 차이가 편차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 편차의 평균을 표준 편차라 그랬죠. 자, 얘는 공식처럼 기억해놔야 돼. 얘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지문인데, 모집단 내 편차가 크면 클수록 표본의 크기를 늘려줘야지 됩니다. 자, 이거 맞고. 조사 비용과 시간의 한계는 표본의 크기와 관련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조사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고, 표본의 크기가 줄어들면 조사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관련이 없다가 아니고 굉장히 관련이 크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는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집오차, 다른 말로 표본 오차, 같은 말입니다. 표집오차는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죠. 표본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표본 오차는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는 겁니다.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표본 오차, 표집오차는 줄어드는 겁니다. 자, 통계 분석 방법은 표본의 크기하고 관련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수집되어진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 수집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별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통계 방법 중에서 그런 것들은 표본의 크기가 10에서 아무리 못해도 15명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별량 분석,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한 20명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계 분석 방법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본의 크기가 서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봐도 틀린 것 같잖아, 느낌이. 그죠? 예.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이것도 제가 통계학 강의를 해놓을 테니까, 그걸 꼭 한번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아니고, 예. 제가 한두 달 뒤에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돼서, 답은 몇 번입니까? 예, 2번이죠. 자, 40번 볼게요. 다음에서 활용된 조사 설계로 옳은 것 했어요. 자, 보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아동 양육 태도 등을 여러 차례 측정했다. 핵심이 이거죠. 여러 차례 측정한 거예요. 여러 차례. 측정을 여러 번 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입 이후에도 개입을 했어요. 또 여러 차례 측정해서 전후를 비교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유사실험 설계 중에 단순 시계열 설계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동일 비교 또는 통제 집단 설계. 그렇죠. 얘는 유사실험 설계 중에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단순 모자기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갈라놓고, 그렇죠? 사전 검사하고 실험 집단에다가만 독립변수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하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답은 4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자, 41번 볼까요? 온라인 설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서베이 방법 안에 우편조사, 전화조사, 그렇죠? 그 다음에 대면 면접조사,
그 다음에 온라인 조사, 이걸 인터넷 조사라고도 하죠. 그렇죠. 인터넷 조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 했어요. 자, 표적 집단 확인이 대면 집단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표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온라인 설문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야.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면 면접 같은 경우는 얼굴 맛보고 있으니까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인터넷 접근에 상관없이 표집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 아니죠. 인터넷 접근성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가져다가 일반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랬었습니다. 틀렸고. 대면 설문보다 비용은 저렴합니다. 맞죠? 시간이 더 많이 써야 된다? 아니다. 시간도 더 많이 절약되어지죠. 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게 바로 이 대면 설문조사죠. 복잡하거나 문항수가 많은 경우에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복잡하거나 문항수가 많은데 온라인 설문에 응답해 주겠어요? 에이,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러면서 확 끊어버리죠. 전화조사나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거나 또는 문항수가 많은 경우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동일인의 중복 응답에 대한 통제할 수가 없죠. 왜? 표적 집단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통제가 어렵다. 답은 1번입니다. 자, 42번 볼까요? 자, 실험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이걸 모방이라고 해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맞죠?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가 참여를 중단했다. 우리가 이게 조사 대상자 탈락이죠. 또는 표본 상실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전 검사 결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집단에 과도하게 모인 것이 확인되어졌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통계적 회귀죠. 통계적 회귀라고도 보거나 아니면은 선택적 편향이죠. 선택적 편향. 다시 말하면, 이건 선택적 편향으로 보는 게 맞죠. 사전 검사 결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실험 집단에 과도하게 모여진 것은 단순 무작위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단순 무작위 행위가 실패되어져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속성이 다른 거예요. 이걸 선택의 편향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의 편향도 대표적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죠.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척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학습 효과가 발생했다. 이거 검사 효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 전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인데 일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다. 이게 조사의 반응성. 그 중에서도 호손 효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호손 효과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아니라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죠.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그렇죠?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자, 43번. 자, 솔로몬 4집단 설계에 관한 설명. 우리 순수 실험 설계에 솔로몬 4집단 설계가 있었어요. 자, 보면 옳지 않은 거.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기 용이하다. 이거 시험에 이전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현장에서 쓰기가 어렵다 그랬었습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실험 설계 중에서 내적 타당도와 또 외적 타당도도 상당히 높은 실험 설계 유형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작업이 뭐냐면 단순 무작위 행위를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속성을 같게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각각 2개씩 해서 4개 집단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4개 집단의 속성을 같게 만드는 것이 쉽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설계는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썼습니다. 그렇죠? 자, 외부 사건 통제를 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고 내적 타당도가 매우 높은 설계 유형,
통제입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입단 사후 검사 설계를 병행하는 방식, 같이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순수 실험 설계 유형이다. 맞죠? 예, 순수 실험 설계 유형입니다. 그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틀렸죠. 이게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했다. 자, 44번 볼까요? 예. 다음 조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 했어요. 자, 옳은 것. 자, A 기관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설계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서 참여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을 했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을 했대요. 잘 보세요. 단순 무작위를 통해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속 변수 변화를 측정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A 기관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설계를 진행했는데 이를 위해 참여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해 놓고 종속 변수의 변화를 측정을 했답니다. 종속 변수의 변화를 측정했다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애도 종속 변수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순수 실험 설계 안에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나 또는 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를 안 하면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쯤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인과적 추론 정도가,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추정 정도가 무작위 배정을 하지 않은 실험 설계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무작위 배정이라는 말이 무작위 할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얘 무작위 할당했죠, 지금. 무작위로 배정했다 그랬잖아. 그런데 무작위 배정을 하지 않은 실험 설계 정도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무작위를 하게 되면, 단순 무작위로 배정 또는 할당을 하게 되면, 둘 사이 인과관계 정도, 즉 내적 타당도가 높아진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고, 외생변수 통제, 독립변수 조작, 종속변수 비교 등의 한계가 있을 때 주로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교, 조작, 통제, 단순 무작위 할당 기억하시죠?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 설계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외생변수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독립변수를 실험 집단한테만 제공해야 되고, 그걸 조작이라 그랬죠? 종속변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통해서 종속변수 비교하는 건데, 한계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 아닙니다. 얘네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한계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지? 유사 실험 설계나 원시 실험 설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얘는 순수 실험 설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요거 틀렸고. 대입 전에 두 집단의 동질성을 가정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두 집단의 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참여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무작위로 배정해서 종속 변수 변화를 추정했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종속 변수는 사전 검사도 종속 변수예요. 사후 검사도 종속 변수고. 그래서 요 지문은 사전 검사를 실시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도 될 수 있고요. 사전 검사를 빼놓고 이 사후 검사의 종속 변수만을 변화를 비교해본 통제 집단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잘 봐요. 두 집단의 동질성을 가정할 수가 없대. 자, 가정할 수가 있어요. 왜 있냐면, 단순 무작위를 하면, 다시 한번, 단순 무작위를 하면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잘 봐요. 이 문제를. 이게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한다면, 두 집단의 동질성은 가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한다면 두 집단의 동질성을 가정도 할 수 있고 가정된 게 맞는지를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정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단순 무작위 할당을 하게 되면 두 집단의 동질성이 같아질 거라고 우린 가정하는 거거든요. 얘는 단순 무작위 할당을 한 거예요. 지금 무작위로 배정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정태적 집단 비교에 해당되어진다. 아닙니다. 얘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고 하는 것은 원시 실험 설계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단순 무작위를 하지 않고 실험 집단에다만 독립 변수 제공하고 이렇게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연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니고 전실험 설계보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 여러분, 전실험 설계가 바로 원시 실험 설계죠. 자, 다시 한번. 얘는 뭐지? 순수 실험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나 유사 실험 설계, 그걸 우리는 준실험 설계라고 했고, 전실험 설계가 원시 실험 설계입니다. 그것들보다 내적 타당도 높은 게 순수 실험 설계죠. 다시 말하면 얘는 순수 실험 설계고, 순수 실험 설계는 이런 전실험 설계나 또는 유사 실험 설계보다 내적 타당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은 겁니다. 그 답은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실험 설계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가 되셔야만 풀 수 있는 좋은 문제였었다. 알겠죠, 여러분? 예, 우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맞췄어. 자, 45번 봅시다. 델파이 기법입니다. 자, 욕구조사 기법으로 사용하죠.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문가들, 그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한다 그랬었어요. 익명의 우편조사를 하고, 우편조사를 통해서, 자, 뭐라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우편조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그랬죠. 자, 볼게요. 참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다. 자, 우리 델파이 기법을 보면, 맨 처음에는 이 전문가들한테 우편물을 개방형 설문지로 보내요. 뭘로요? 개방형 설문지로. 개방형 설문지로. 개방형 설문지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사회 욕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B 대학교의 교수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우편물을 쫙 보내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뭐라고? 개방형 설문지를 보낸다 그랬죠. 그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야, 이때는 뭐, 우리 지역사회는 다리를 놔주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지역사회는 병원을 져주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집되어지는 것은 이 델파이 기법을 사용할 때 처음에 개방형 설문지를 쓸 때, 그리고 개방형 설문지를 회수하잖아요. 우편물을 통해서. 그 회수된 걸 갖고 어떻게 객관식 설문지, 폐쇄형 설문지를 구성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첨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첨예,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서 델파이 폐쇄형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자, 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가 있다. 얘는 우편조사로 시행되어지고, 그렇죠.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를 익명성 보장에 유리하다 이렇게 배웠잖아. 델파이 기법 뭐에 유리하다고? 익명성 보장에 유리한 거예요. 자, 책임성 높일 수가 없죠. 내가 그냥 대충 써서 보내주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자, 결과 도출을 위해서 반복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 결과 도출이라는 것이 합의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우편조사 기법 쓰는 거예요. 자,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는데 목표를 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답은 2번입니다. 델파이 기법을 정말 잘 알아야만 푸시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46번 볼게요. 양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깜짝 놀랐죠? 예, 좀 놀라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예. 자, 양적 연구는 논리 실증주의에 기반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요, 예, 해석주의에 기반하고요. 주관적이며 직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아니죠. 양적 연구는 극도의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인 관점에 의해서 접근하죠. 자, 구조화된 조사표, 즉 설문지에 대한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변인에 대한 통제와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질적 연구보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일반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랬죠?
예, 답은 2번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예,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췄어. 자, 47번. 사회복지실전 현장에서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했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 자, 볼게요. A, B는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 야, 이런 거 틀면 어떻게 돼? A가 기초선이고 B가 개입이죠. 맞죠? 이건 맞습니다. 자, 복수 기초선 설계는 A, B 설계를 다양한 대상, 상황 등에 적용해서 동일한 효과를 보는지를 확인하는 설계 방법이다. 우리가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기초선이 여러 개야. 그 기초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2명 이상의 사람이나 대상이나 또는 2명 이상의 상황이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한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그래서 복수 기초선의 대상은, 복수 기초선은 대상, 상황, 문제가 여러 개인데 여기다가 하나 개입 방법을 쓰는 거예요. A가 여러 개고 거기에 하나의 개입 방법을 적용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죠. 이거 맞는 겁니다. 대상이나 상황이나 하나 더 넣으면 문제. 그렇죠. 사례가 집단일 경우에는, 자, 개별 구성원들의 정보들은 평균이나 전체 빈도 등으로 요약되어서 단일 사례로 취급될 수 있다. 이거 단일 사례 설계의 일종의 테크닉인데, 자, 사례가 집단이에요. 우리가 단일 사례 설계는 개인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집단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지역사회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례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집단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개별 구성원들의 정보를 모아서 평균이나 전체 빈도, 얼마만큼 많은 횟수로 발생했는지를 요약해서 그걸 하나의 사례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지문도 기억해 두시고, 외적 타당도가 높냐? 아닙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일종의 실험 설계 유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표본만 가지고 하나의 분석 단위만 갖고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뭐는 높아요? 내적 타당도,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개입의 효과성. 개입이 독립변수고 효과성이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높아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즉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유리하다.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자, 리을이 틀렸네요. 그럼 답은 4번입니다. 4번 됐죠, 여러분? 자, 48번. 자,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자, 관찰법은 사용자가 면접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동이나, 그렇죠, 또는 면접을 거부하는 사람의 비언어적인 행동 등을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우편조사법은 대면 면접 조사법에 비해서 조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대면 면접법이 이 조사자의 편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사 방법이죠. 대면 면접법이. 특히 이 대면 면접법 안에서도 이 비구조화되어져 있는 대면 면접법이 어떻다고, 편견 발생이 심합니다. 조사자의 편견이 발생합니다. 이거 틀렸죠. 전화 면접법은 대면 면접법에 비해서 익명성 보장, 여러분 익명성 보장에 제일 유리한 것이 우편조사, 그 다음이 전화조사라고 우리가 공부해 봤었어요. 전화조사도 익명성 보장 좋습니다. 대면 면접법이 익명성 보장이 어렵죠. 대면 면접법은 복잡한 질문의 사용을 배제해야 된다. 여러분, 대면 면접법은 이 복잡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면 면접법 쓰는 거예요. 이 복잡한 질문의 사용을 배제해야 되는 조사가 인터넷 조사나 앞에 얘기했던 문항수가 많거나, 그렇죠, 또는 복잡하게 막 꼬여있는 질문들 같은 거 해야 되는 인터넷 조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조사 같은 것들이 이 복잡한 질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대면 면접법은 복잡한 질문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사 방법이에요. 대면 면접법 중 반구조화된 면접은 질문의 순서, 질문 문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구조화된 면접이죠. 이 반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을 결합한 면접을 반구조화 면접이라고 했었어요. 여기 보면 질문의 순서나 질문 문항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놓은 것만 갖고 질문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구조화된 면접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49번. 다음에 사회복지 연구 방법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우리 크로스웰이 얘기했던 질적 연구 방법들 나온 거죠. 근거 이론. 자, 참여행동조사는 뭐 크로스웰이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험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얘도 질적 연구죠. 서베이가 틀렸죠. 얘는 뭐죠?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죠. 자, 민속학적 방법, 현상학적 연구, 여기다 더 집어넣으면 뭐 사례 연구 같은 거. 자, 성격이 다른 거 3번이죠. 3번은 양적 연구고, 나머지는 질적 연구 방법이더라.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자, 내용 분석하고, 자, 내러티브 연구. 내러티브도 크로스웰이 얘기했던 5가지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죠. 서사라고 해서 서사. 옳지 않은 것. 자, 시험 문제를 참 재밌게 냈는데, 내용 분석하고, 내러티브 탐구의 비교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내용 분석은 2차 자료 분석합니다. 맞죠? 내용 분석은 2차 자료. 여러분, 자료는 자료 수집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를 구분한다 그랬었어요. 연구자가 직접 자신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지어진 뭐 통계 자료나 또는 문헌 자료 같은 것들을 우린 2차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 분석은 일종의 문헌 연구에 해당이 되어지고,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자료를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자료 분석하는 거 맞고요. 내러티브 탐구는 1차적 자료를 분석합니다. 내러티브 탐구는 서사학이라고 해서 서사 연구라고 하죠. 그래서 연구자가 사람 갖다 놓고서 직접 연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차 자료 분석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 자, 모두 비관여적 또는 비반응성 연구. 자, 비관여적 연구는 우리가 배웠던 것이 내용 분석.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 그 다음 비관여적 관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면, 내용 분석은 비관여적 비반응성 연구가 맞는데, 내러티브는 얼굴 맞대고서 그 질적 연구를, 그 조사 대상자를 가지고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얘는 비반응성 연구로 볼 수가 없어요, 내러티브는. 자, 이게 틀렸네요. 내용 분석에 비해서 내러티브 탐구는 과정 중심적으로 접근한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인데, 내러티브는요, 그러니까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중심적이에요. 결과 중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보되어진 자료를 갖다 놓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주로 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죠. 근데 내러티브나 또는 이런 질적 연구 전체가 과정 중심적,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어지고, 따라서 거기에서 자료들이 더 많이 얻어져요. 이 질적 연구들은. 그래서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과정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대개가 어떻다? 과정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내용 분석은 내러티브 탐구에 그래서 자, 양적 연구들은 주로 결과지향적이에요. 확보되어진 자료를 딱 갖다 놓고 그걸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걸 결과지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 분석법은 내러티브 탐구에 비해서 더 많은 사례를 분석할 수 없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비교하는 문제. 이게 사실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용 분석은 내러티브는 질적 연구고 내용 분석은 양적 연구에 더 가까운데, 물론 질적 내용 분석도 있지만 내용 분석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례 분석할 수 있죠. 내용 분석은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도 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러티브는 해봤자 한 명 갖고서 한 명의 삶의 서사가 이야기죠. 이야기를 들어서 연구하는 거예요. 모두 자료를 해석하고 구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연구자의 객관성이 필요하다. 내용 분석 같은 경우는 객관성 확보가 양적 연구다 보니까 내러티브보다, 즉 질적 연구보다 더 쉬운데, 그래서 이 질적 연구를 시행할 때는 어떻게 연구의 엄격성, 리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객관성 유지 또는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더라.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이것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었다. 자, 우리 조사론 제가 이렇게 풀어봤더니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20개 이상 맞추셨을 거예요. 예.
다 공부했던 것들 우리 좀 심도 있게 공부해 봤잖아요.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